우리 다음 주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과정, 필기 대비 우리 메타버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앞서서 몇 가지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크게 2시간 내외로 정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 2과목을 하고 한번 10분 동안 휴식하도록 하고 우리 3, 4과목을 진행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전체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자, 이 점 당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환 관련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오늘 강의의 교환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단축키를 가지고 진행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교육에 대한 교환은 제가 오늘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상의 후에 제가 배포가 가능한 여부가 확인을 하게 되면 제가 교환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지금 현재 단축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촬영 관련해서 우리 이번 주에 거의 끝나게 되고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전체 4과목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과정을 다 종료한다는 거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1과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그동안 2021년, 2년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시험을 시행했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교환,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 포인트를 잡고 강의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 4과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ADSP만 해도 3과목이었는데요. 3과목을 반복 해독 돌리는 것과 4과목을 반복 회독을 돌리는 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해도 빅분기 필기는 합격하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학습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오늘 메타버스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컴팩트하게 내용을 정리하게 되고 그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반복 해독을 돌리는 게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의 합격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결코 난이도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ADSP를 시험 본 분이 계시다면 그 선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하게 되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를 아무리 고득점을 합격을 하더라도 실기 과정을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비록 필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실기 파트에 필답형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단답형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답형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같이 겸용해서 여러분 강의를 시청하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여러분 오디오 상태 또는 화면 상태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 여러분 또는 요청 사항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면서 진행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빅데이터 분석기획 파트 진행합니다. 우리 전체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과정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수험생 입장이라면 이 4과목을 동일한 시간대 가중치를 두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각 가중마다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할 수 있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 할 수가 있고 저는 여러분 학습할 때 남은 시간에 4과목을 먼저 1차적으로 집중해서 학습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과목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4과목 파트에서는 출제 나오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형평가 파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보시각화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매개변수 최적화 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우리 해당되는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거 4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순차적으로 공부할 과목이 바로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해당되는 ADSP 시험 본 수험생들이 있다면 아마 교집합이 거의 70에서 80%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 1과목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차시에 준비할 것이 바로 3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빅데이터 모델링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 모델링 파트가 여러분 난해한 알고리즘들이 여러 등장하지만 해당되는 알고리즘 별로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학습하게 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3과목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맨 마지막 2과목 파트가 여러분 맨 나중에 학습해야 되는 순차적인 과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과목을 맨 나중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 빅분기 필기 파트에서 유일하게 이론적인 부분 또는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2과목이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다른 과목보다 굉장히 휘발성이 좀 강합니다.
따라서 시험 보기 직전 가장 최근에 공부해야 할 과목 우리 2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1과목 빅데이터 분석기획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해당되는 빅데이터 특징 1파트에서 어떤 출제 키워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 400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요약 포인트가 300페이지 넘어간다는 것은 반복 해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간략하게, 심플하게 그 포인트를 줄여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반복 해독함으로 인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가성비 있는 학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출제 키워드를 보게 되면 우리 기존에 있는 ADS-B 시험 본 학생분, 수험생분이라면 가장 교집합 100%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데이터의 정의, 뭐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의 차이들, 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구분하는 방식들,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기존의 플러스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와 겸용해서 데이터 마트와 관련된 기본 용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 개념 정의를 하는 것, 바로 빅분기 실기에 필답형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ETL의 기능 중요하게 되고 ETL은 ADP 파트에서는 별도로 데이터 처리 기술 파트에 분리가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키워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DB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 표준화된 포맷으로 저장할 때 반드시 ETL이라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고 ETL의 E와 T와 L에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 것 이번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계열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해당되는 내용들 우리 유튜브에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빅데이터 특징 관련해서 출제 키워드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따라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반복 학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합격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 가치 파트예요. 가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 구성 요소, 출현 배경, 본질적인 변화,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우리 기존에 있던 ADS-B와 100% 교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출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ADS-B 문제, 기출 문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유형이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내용,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한 문제에 우리 기존에는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 이 3가지 단계와 마지막 처방적 분석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개입 유무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해당되는 내용도 다르죠. 그죠? 처방적 분석과 진단적 분석 또 예측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다 다른 내용을 갖고 있고 해당되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산업의 이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출제된 건 무엇이냐면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마이데이터가 한 번 출제됐다라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가중치 있는 파트가 아니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4번째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인데요.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될 수밖에 없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파트 역시 ADS-B, ADP와 공통 교집합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분석 업무 주체에 따라서 3가지 조직 유형 나눠지게 되고요. 뭐 집중 구조도 있고 분산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3가지 굉장히 출제 키워드가 높아요. 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할 수가 있고 우리 3번, 4번 데이터 기업 수준 진단을 하는데 꼭 필요한 수준 진단에 필요한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출제 가중치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거버넌스 계열이에요.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 역시 ADS-B도 출제 빈도가 높았지만 그 관련된 문제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 파트가 바로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요소는 바로 4가지를 의미하게 되죠.
물론 ADSP 문제에서 굉장히 출제 가능치가 높지만 해당되는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빅분기 필기 파트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라고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수업하시다가 뭔가 화면상에 문제가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아마 관련하시는 분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강의 진행 중에 약간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여러분 편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 파트가 우리 기존에 있는 ADSP, ADP와 약간 교집합이 없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여타 시험과 동일하게 문제 출제할 수는 없잖아요. 즉, 변별력이 있는 것, 즉, 영역이 다른 파트는 시험 문제 출제의 가중치가 높아요. 바로 이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우리 에코시스템이 있어요. 에코시스템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즉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에코시스템, 각각의 에코시스템의 기능과 정의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키퍼, 얀, HBase, 쿠드, 척과 카프카, 피그, 스파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에코시스템의 기능과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걸 각각 기능별로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 이 파트는 빅분기 실기 필답형 파트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파트예요. 자, 이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용어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가장 큰 카테고리에 있는 범위고, 그 안에 기본적인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즉, 지도학습과 준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 관련된, 강화학습과 관련된 부분 출제될 수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이 다 과목이 구분되어 있지만 다 과목 간에 연계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부분 3과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3과목에서 관련된 부분 출제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또한 3과목에 있는 인공신경학 문제가 1과목에 등장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 미리 예상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과 전혀 생각 않고 들어와서 당황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당되는 용어 정리 부분이 있어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부분이 있고, 우리 빅분기 필기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지금. 하지만 저는 필기와 실기는 서로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지 않고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실기의 필답형의 타켓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우리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가 있죠. 우리 저번 차시에 출제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카테고리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3과목에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문제가 우리 1과목에도 실제로 기술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정보보호 제도예요. 이거 우리 처음 2회 기출문제 때는 상당한 문제가 출제됐다가 갑자기 뜸해졌다가 우리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에 한 번 또 법이 개정됐다가 21년도에 개정됐다가 22년도에 또 한 번 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자체가 한 번 또 변경이 됐고, 따라서 해당되는 출제 유형이 이와 같은 시스템 제도 변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제가 2회 때 출제됐다 그 이후로 출제되지 않고 있는 문항이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언제든 기본적 법이 바뀌지 않은 내용들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법 제도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 가장 필요하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에 관련된 1번과 2번 해당되는 법 조문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법 조문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문제에서 그동안 출제되었고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가 바로 개인정보보호 제도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민감정보와 고의식별 정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개인정보 활용이에요. 우리 데이터 3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플라이스 모델이 있어요. 플라이버시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만 한다 해서 개인정보가 완전히 보호되는 건 아니잖아요. 추론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델이 바로 플라이버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외에
나왔다가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역시 플라이버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3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한번 출제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해당되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와 같은 가명정보의 결함 및 반출 파트에서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파트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 객관형 문제로 딱 출제 내기 좋은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라이버시 모델, 우리 K 익명성, L 다양성, T 금적성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 정의를 아는 문제, 우리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챕터 2의 데이터 분석 계획 파트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ADS-B랑 공통 교집합 과목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되는 분석 주제 유형, 마스터 플랜 수립 개요, 또 ROI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 퍼부위 및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의 분석 주제 유형 4가지에 따라서 우리 구분하는 문제 굉장히 비분기 필기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필답형에서 출제되고 있고,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가중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대상과 하우에 따라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적화, 통찰, 솔루션과 디스커버리, 발견 파트로 구분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우리 ADS-B 출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분석 과제 거리를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 고려 요소가 있고 적용 범위 및 방식의 고려 요소가 있어요. 이 2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정형화된 문제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ROI 관점, 투자 대비 수익 관점에서 보면 우리 빅데이터의 퍼부위는 다음과 같이 투자 비용 요소와 비즈니스 효과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고, 서로 반대로 엮어서 오답 보기 고르는 형태 또는 해당되는 투자 비용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얼마든지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ROI 관점에서 시급성과 해당되는 난이도,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시급성과 난이도 연결을 잘못해서 오답 고르는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두 번째는 분석 문제 정의와 관련된 파트인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계속 출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분석 과제 거리를 발굴함에 있어서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 순서를 알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순서를 물어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을 우리 새로운 문제 탐색에서는 뭐가 상향식 접근 방식에 적합한 것이고, 하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적합한 분석 문제 발굴 방식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방안에서 해당되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3가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최소한 2문제는 출제될 파트가 바로 이와 같은 분석 방법론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KDD와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여러분한테 상당히 프로세스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 부담되는 파트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파트에서는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반드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걸 하는지, 계층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석 작업 계획의 데이터 확보 계획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확보 계획 파트에서는 어떤 프로세스 순서를 통해서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각각의 프로세스 순서를 하고 확인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예상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쪽 데이터 확보 계획 파트는 그렇게 시험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아요. 자, 순서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분석 절차의 프로세스 순서, 이미 한번 기출문제 출제가 되었고, 해당되는 문제인식, 연구조사부터 시작해서 분석 결과 제시까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가능하고, 우리 기출문제는 모형화에 관련된 부분,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분석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5가지 추가적인 관리사항들이 있어요. 그 관리사항들 바로 데이터 사이즈와 데이터 컴플렉시티, 스피드가 있다 할 수가 있고 또한 모형의 복잡도 맨 마지막에 accuracy와 precision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ccuracy와 precision은 우리 바이어스와 베리어스 개념이에요. 우리 파트 4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에 있는 모형평가 파트하고는 연결 지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 accuracy와 precision에 관련된 정의를 알고 있는 것 또한 해당되는 적색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우리 시험 문제 주요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인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합격권, 즉 우리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1과목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거나 목적 점수라고 한다면 75점에서 70점 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점수를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앵커, 키플레이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2과목에서는 아무래도 학습량이 뭐가 많냐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KDD와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여러분한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해당되는 파트 중에서 우리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수도 파트 있었잖아요. 역시 그 파트가 1과목에서 큰 변수 역할을 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우리 챕터 3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파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역시 빅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우리 해당되는 2과목에 우리 에코시스템이 하나 있었잖아요.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의 정의를 내리고 그 기능들을 구분하는 문제 이렇게 4가지가 전체 1과목에 70점, 75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앵커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고 챕터 3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중간에 제 목소리 한번 오디오 테스트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 목소리 속도와 잘 들리시면 해당되는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또 여러분 해당되는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죠. 내용을 너무 방대하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반복 해독할 수가 없고 반복 해독할 수 없다는 것은 정리가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격권 고득점도 받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학습할 수 있는 학습량을 일단은 학습권 박스에 학습량을 잡아놓고 그 양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 지식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앞으로 한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따라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한다면 학습량인데요. 특히 이번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큰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토요일 임에서 시험날 임에서 우리 수목금을 어떻게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두 번째 관건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강의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학습량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따라서 내가 다 모든 걸 반복 해독할 수 있게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요약 박스를 만들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것 중요하고요. 절대 금물인 게 하나 있어요. ADS-P와 빅분기와 다른 점은요. ADS-P 시험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좋았어요. 그죠? 하지만 빅분기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빅분기 시험은 오히려 적정량의 문제를 풀고 우리 해당되는 개념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및 유형 기술이 있어요. 데이터 수집하는 기술이 각각 다른데요. 정형 데이터 수집할 때 우리 해당되는 수집 기술이 다 있고 로그 데이터 수집 기술이 있어요.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에코시스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봐요. 각각의 데이터 수집하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스쿱이라는 거 우리 5회 때 실시했던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의 우리 단답 문제였어요. 따라서 나중에 우리 필기시험 고득점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정 합격선을 유지하고 65에서 70 사이를 유지하고 바로 빅분기 실기 파트에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기술이 다 나눠져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 정형 데이터 수집하는 기술이 다 있고요. 또는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수집하는 기술이 다 구분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요약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수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각 크롤링, 스크래핑, FTP,
뭐 오픈 API, RS 방식이 다 구분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구분 기술과 대상이 무엇인지를 연계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우리 기존에 있던 내용들과 추가되어 내용이 있다면 바로 데이터 변환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비정형 데이터 바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나요? 저장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계량화 시켜야지 데이터 분석할 수가 있고 알고리즘 적용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 자, 그럴 때 이와 같은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어떤 변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파트 2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평화화, 집계, 일반화 또는 리스케일링 또는 속성 생성과 같은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제위원들은 1과목을 예상을 할 때 아마 여러분한테 70점 내외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따라서 20문항 중에서 적어도 3문제 정도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부여하게 될 거고, 자, 나머지 문제 한 2문제 여러분 실수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수 1과목의 타켓, 목표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비식별화, 기존에 있는 ADP, ADSP와 공통 교집합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데이터 비식별화 관련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가명 처리가 뭐고, 총계 처리가 뭐고, 데이터값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서로 오답 보기 잘못 고르는 문제 등장할 수도 있고, 해당되는 설명을 부여하게 되고, 그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서도 100% 개인정보 보호 처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와 차별화된 차등정보 보호란 게 있고, 두 번째 재현 자료가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차등정보 보호 재현 자료가 바로 여러분 틀리게끔 만드는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문항, 차등정보 보호가 무엇이고 재현 자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5번째는 데이터 품질 검증 파트인데요. 여러분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요즘 종종 등장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품질 검증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우리 품질 기준 선정 첫 번째 하게 되고요. 어떻게 점검을 하게 되느냐? 품질 기준을 바로 데이터 프로파일링 검증 방법으로 진행한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품질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 대표적인 예상 문제입니다. 품질 기준과 정의를 올바르게 연결한 거, 또는 정의를 설명하게 되고 품질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강의도 중요하죠. 하지만 1과목 정리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 어떤 키워드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 미리 예상하는 것과 그냥 가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퍼펙트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즉 평균 60점만 득점만 하면 절대 필기에서 문제가 될 수 없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는 거 말 그대로 오류를 잡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 품질 진단이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해당되는 기법 있고, 두 번째 데이터 프로파일링의 수행 절차가 중요해요. 메타데이터 수집부터 프로파일링 결과 종합까지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너무 우리 시험 문제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우리 품질 기준 정하고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우리 오류를 한번 확인하게 보게 된 다음에 실제 데이터 품질 측정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 과거에는 2회 때, 3회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이라 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 출제됐던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 기반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품질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품질 결과를 분석하고 나서 개선 상안을 우리 수립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일련의 절차들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고, 각각의 품질 측정 결과에서 뭐를 하는지 또는 측정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형태의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데이터 적재 및 저장 파트인데요. 바로 여기서 변별력 있는 파트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게 한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우리 분산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정의라 할 수가 있고, 저 예상컨대 100% 이번에 분산 파일 시스템에 관련해서 문제가 구글 파일 시스템과 여기 나와 있는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 출제 가능성 저 100%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 우리 HDFS 그림의 아키텍처를 소개하게 되고 각각의 네임 노드의 역할이 뭐고 우리 데이터 노드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 100%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올 때가 됐고요.
우리 그전 차시에서는 단순하게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만 물어봤다면 과연 분산 파일 시스템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각각 구조가 역할을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해당되는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 우리 유튜브에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분산 데이터 시스템 NoSQL 부분도 역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NoSQL 방식, 말 그대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하드웨어 HDFS는 말 그대로 디스크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하지만 NoSQL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건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 형태가 키밸류 형태, 문서 형태, 컬럼 형태, 그래프 형태로 구분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NoSQL 저장 방식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예요. 각각의 어떤 저장 방식을 갖고 있는지, 기존에 있는 RDB 방식과 NoSQL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경향, 이미 ADP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됐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맵 리듀스입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빅데이터 저장이니까 하드웨어 HDFS 저장과 관련된 부분 출제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맵 리듀스가 나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분산 명령을 처리하는 맵 리듀스에서 과연 매핑이 뭐고 셔플링이 뭐고 해당되는 스플리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맵 리듀스 설명드리지 않지만 우리 유튜브 통해서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꼼꼼하게 맵 리듀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디오 괜찮나요? 여러분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우리 앞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메타버스 강의는 우리 이틀 동안 6시간을 진행한다고 했다면, 자, 이번에는 우리 2시간의 모든 강의를 요약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단 한 가지 우리 PPT, 1과목과 2과목은 PPT로 진행을 하게 되고, 3과목의 일부분도 PPT로 진행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현재 해당되는 빅분기, 필기 촬영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PT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된 3과목 하반부랑 4과목은 우리 해당되는 교재 PDF 파일로 진행한다는 것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2과목 관련해서 우리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걸 보시면 빅데이터 탐색 파트에서는 불규정 데이터, 변수 변환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수 변환이라는 것은 실기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써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변수 변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시험에서는 해당되는 기초통계량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우리 파트는 3과목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해요. 시각화 파트, 또 4과목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3과목에서는 다별량 시각화 분석이고요. 우리 4과목에 등장하는 것은 정보 시각화 파트예요. 이거를 만약에 분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영역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본 것 같은데 뒤에 또 나오네? 라고 그냥 감만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심플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각 파트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깨져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환경이 다 달라서 와이파이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 화면 상태 또는 오디오 상태 여러분 올려주시면 해당되는 내용 반영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한 이 과목의 특징이라면 확률 분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이 과목한테 상당히 큰 어려움이 된다 할 수가 있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과정에 이와 같은 수리적인 이론 파트가 과연 들어가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말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표본 이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분포 이론 파트에 관련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다른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와 굉장히 흡사하게 되고, 그 문제 내용에서 기출 문제에서 상당 부분 옮겨온 것도 확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다고 확률분포에서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베이지안 이론 파트 부분 또는 조건부 확률 파트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한 이산형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나눠가지고 해당되는 분포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라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파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의 데이터 전처리 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 작업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 전처리 작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 화면 슬라이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실제 실기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데이터 가공을 해요. 결측치 같은 걸 없애게 되고 결측치가 있다면 우리 해당되는 문항 요구에서 뭐 중앙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평균값으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또 표준화도 하게 돼요. 스케일링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실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모형화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류 모형을 만들거나 회귀 모형을 만드는 거 바로 우리 시험 문제의 빅분기 작업형 1, 2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해요. 자, 이와 같은 부분 우리는 시험의 최종 목표는 실기까지 합격하는 것이죠. 필기가 최종 목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필기 따로 실기 따로 할 필요 없이 필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실기와 연계된 부분이 어느 파트에 있구나, 어디가 중요하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 굉장히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떠나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의 주요 작업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정제 부분 파트만 결측값과 이상값과 관련이 되어 있고 나머지 통합과 축소 변환이라는 것은 변수에 관련된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각각 내용 전처리에 관련된 부분 정의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제 관련된 부분, 자, 내용 정의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데이터 결측값 정의 부분인데요. 결측값은 처리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실기에도 반드시 나와요. 데이터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문제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100%라 생각해요. 결측값의 정의, 우리 MCAR과 우리 MAR 또는 MMAR로 구분하게 되고 각각 내용을 정의하고 사례까지 알고 있는 거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이상값 처리인데요. 우리 이상값 처리하는데 실무적으로 오래 소비하지 않아요. 그냥 이상값 있는데 받아들이고 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금기해야 할 용어가 있어요. 자, 이상값을 무조건 삭제하고 분석한다면 100% 오답보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상치의 탐지 방법, 크게 단별량 또는 다별량의 이상치 파트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난이도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계열 부위는 노내로 하게 되고 단별량과 우리 다별량에 관련된 우리 이상치 검색 방법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각화 파트의 상자 그림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게 우리 해당되는 2과목에 출제됐지 또는 3과목에 출제됐지가 문제뿐이지 상자 그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시각화 도구라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상자 그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해당되는 표준화 점수를 이용해서 이상치를 탐색할 수도 있고요. 자, 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상치 탐색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저는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우리 그 실무에서 이와 같은 이상치 탐색하는 검증 방법, 논문이나 관련된 내용들 보면 똑같은 내용들, 이와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딕슨의 Q 검정, 글럽스의 T 검정, 또 ESD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답형으로 나와도 빅분기, 필답형, 단답형으로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별량 자료에서 이상치 탐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회귀 진단에서 이상치 탐색도 있고 또는 바알라우비스 거리 우리 군집 분석에만 있는 건지 알았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다별량 자료, 회귀 분석 파트에서 이상치 검색하는 하나의 탐색 자료로 활용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등고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LOF 또는 iForest 같은 것들이 있고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 전체적인 봤을 때 이 과목에서 가중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자, 나오게 된다면 가장 난이도 있는 파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선택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라 할 수가 있고 우리 해당되는 변수 선택 크게 큰 카테고리는 차원 축소가 있어요.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죠. 바로 변수 선택과 변수 추출이 있어요.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분이 나눠진다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차원 축소가 가장 큰 뿌리가 되는 카테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래퍼 방법도 있고 인베비드 메소드 방법도 있고 우리 통계 기반에 의한 방법도 있어요. 바로 필터 방법이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필터 방법은 시험 문제에 크게 출제되지 않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래퍼 방법이 가장 출제 가중치가 높아요. 바로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 단계별 선택, 스텝와이즈 메서드라는 내용들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빅분기 필답형의 예상 답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인베디드 메서드라는 것은 정규와 선형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여기 관련된 거 회귀 모형, 능형 회귀와 우리 라쏘 회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해당되는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 이런 파트 부분 우리 유튜브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여러분 감사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내용 다 하다 보면 또 오늘 밤새일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정리해 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재도 그렇고 가이드라인 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차원 축소라는 것이 더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순서는 약간 뒤바뀌어 있어요. 자, 차원 축소에서 우리 변수 선택과 변수 추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앞부분은 변수 선택이에요. 자, 우리 이 부분은 변수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CA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내용 우리 차원의 저주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차원의 저주와 관련된 내용 또한 차원이 많을 때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유형 결국에는 피처 셀렉션 변수 선택과 피처 익스트랙션 변수 추출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PCA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차원 척도법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PCA와 관련된 이 내용 박스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PCA 주성분 분석은 2과목에도 배치가 되어 있지만 다별량에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PCA가 관련된 부분, PCA와 요인 분석의 차이점, PCA와 특이가 불의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한 번 출제된 적도 있고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PCA와 LDA를 할 수 있는 선형 판별 분석의 차이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파생변수인데요. 파생변수는 크게 우리 요약변수와 파생변수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 그 두 가지 개념만 구분하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파생변수 여러분 빅분기 실기 작업형에서는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작업형 1에 관련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변수 변환에 관련된 파트인데요. 이건 다이렉트로 우리 실기 파트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학습해야 할 파트가 있고요. 여러분 그냥 앞에서 나왔던 파생변수, 요약변수 정의만 하고 넘어가는 파트가 있어요. 자, 이 파트는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요. 특히 로그 변환 같은 경우 스펙트럼이 굉장히 클 때 이걸 줄여주는 역할가 로그 변환 역할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전공을 하시게 되면 회귀 분석 같은 거 그냥 누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냥 로그 변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로그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박스커스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거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 실기 검정할 때 그 문항에서 없더라도 무조건 하게 되는 게 바로 박스커스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주던 간에 또는 다른 변환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존슨이라는 변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케일을 특정 범위로 줄여줌으로 인해서 특정 변수가 과도하게 목표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걸 방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박스커스 변환과 우리 존슨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범정 변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구간화가 있고 우리 더미 변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R에서는 팩터 데이터로 전환하게 되면 자동으로 더미 변수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더 나가서 우리 데이터 인코딩을 물어봐요. 자, 데이터 인코딩의 한 방법이 더미 변수도 바로 데이터 인코딩에 들어간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데이터 인코딩 네 가지 웨이블 인코딩, 원핫, 타켓, 오디널 이 네 가지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이미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 스케일링이에요. 자, 일정 범위로 범위를 줄여주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최소, 최대 정규화가 있고요. 두 번째 지점수 표준화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변별력,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은요. 약간 좀 이상해요. 쉬운 건 너무 쉽게 출제가 되고 어려운 건 또 너무 어려워요. 이런 출제 경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이런 시험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중간 레벨에 있는 문제만 맞추더라도 전체적으로 합격하는 평균 60점 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닥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는 더 욕심을 가져서 80점 이상을 더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전 말리지 않지만 우리 최종적인 타겟 목표가 실기까지 합격이라고 한다면 빨리 필기를 졸업을 하고 실기 파트로 넘어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점수 표준화 물어보는 문제 이미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최소 최대 정규화는 이미 실기 파트 제1 작업형에서 이와 같은 걸 변환을 해주고 특정 레코드 수를 구하는 문제 이미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 수식에 관련된 부분 바로 실기 파트에 활용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해야겠죠. 그죠? 또한 맨 마지막에 스케일링의 종류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최대 절대 스케일도 있고요. 로버스트 스케일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난이도는 확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적어도 이 부분은 데이터 변환만큼은 꼼꼼하게 학습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물론 해당되는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 관련된 부분 내용 가장 출제 비중이 높겠죠. 하지만 우리 최근의 기출문제에서는 뭐가 등장했냐? 첫 번째는 언더샘플링의 문제점, 두 번째 오버샘플링의 문제점 등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마지막에 우리 해당되는 불균형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임계값 이동이 있어요. 최근에는 임계값 이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오버, 언더 샘플링 쪽 계열의 문제가 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버 샘플링 했을 때 문제점, 또 언더 샘플링 했을 때 문제점 정의 내리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통계 기법의 이해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고 우리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수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통계학 개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문제는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통계학 개론 파트가 등장하게 되니까 약간 여러분이 당황하게 되고 좀 내용이 좀 어렵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 기초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말 그대로 해당되는 내용, 데이터 탐색 접근 방식, 우리 크게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우리 2과목 하반부터 3과목 초반까지 위치해 있고요. 우리 해당되는 초반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만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객관형 내기로 딱 좋은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수치적인 요약, 그래프의 요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또 상자 그림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또는 줄기 그림 또는 상자 그림에 관련된 해석 부분이 출제된다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되는 수치적인 기술 통계를 통해서 우리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크기를 비교해서 비대칭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 비대칭도를 확인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 우리 공분산, 그 상관계수의 차이점을 물어보곤 해요. 자, 공분산의 의미 또는 상관계수의 의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역시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no correlation, 상관계수와 연결하는 것은 선형적인 관계가 없을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100% 오답복입니다. 이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른 시험과 약간 차별성이 있다면 공분산의 성질 또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의 성질이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돼요. 또 계산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득점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문항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이거 하단에 나와 있는 건 명제예요. 만약 x, y가 독립이라면 공분산은 0은 반드시 성립하지만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어렵다는 거예요. 자, 피어슨의 상관계수,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구분하는 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기초통계량의 추출 및 이해 파트에서는 말 그대로 최빈값, 중앙값 또는 평균을 비교해서 우리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 여기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1,4분위수가 의미하는 바 그것도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해당되는 4분위수와 4분위수 범위는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우리 4분위수라는 건 대표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4분위수 범위라는 것은 3%를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다르고 서로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해서 우리 비대칭도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대표적인 ADSP 출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포를 나타내는 통계량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범위부터 분산과 사분편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변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해당되는 외도값,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평균과 우리 중앙값 비교하는 문제라 동일한 문제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외도가 양수일 때 이렇게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외도가 음수일 때 왼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적 데이터 탐색이 있는데요. 시각적 데이터 탐색은 우리 4파트, 우리 4과목에서 주력 출제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상자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파트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해당되는 시각적 데이터 탐색, 바로 줄기 그림이 있죠. 자, 우리 여러분 학습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EB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확증적 데이터 분석, 즉 가설 검증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간에 나왔는데 이게 왜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기 그림에 관련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장단점이 무엇이 있느냐, 히스토그램은 어떤 그림이 해석을 하게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 막대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쨌든 제일 상단에 있는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상자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점도가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 시공간 데이터 분석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나올 것이 바로 카토그램하고 버블 카토그램하고 단계 구분도, 두 가지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밖에 없어요. 하지만 용어가 서로 비슷해요. 단계 구분도를 다른 말로 등치 지역도라고 하게 되고 컬러 프레스 맵이라고 하게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카토그램하고 단계 구분도 서로 두 개만 정의만 구분하면 돼요. 그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등치 성도도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자, 고급 데이터 분석의 다별량 데이터 탐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별량 데이터 탐색에 보면은 해당되는 부분 우리 시각화 파트에 요약할 수 있고, 항상 기준은 주성분 분석이에요. 해당되는 상관관계 여러 가지 상관성을 파악해 보는 거 산점도 행렬이라고 해요. 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차원 척도법과 관련된 부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서로 유사성 기반을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브랜드가 서로 인지도가 또는 네이밍이 서로 비슷하다는 거, 우리 2차원 그림을 통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다차원 척도법이에요. 또한 주성분 분석, 시각화하는 거 바이폴라시라고 하게 돼요. 이와 같은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하고, ADP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형 파변 분석,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PCA와 서로 구분하면 충분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건부 플롯, 평행좌표 플롯, 정의를 아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어요. 평행좌표 플롯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건부 플롯 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목에서 변별력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자, 바로 비정형 데이터 탐색 파트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광대해요. 하지만 우리 그동안에 출제했던 내용 패턴을 본다면 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탐색,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비정형 데이터, 우리 텍스트 데이터는 말 그대로 요약 좀 더 범위를 좁혀본다면 텍스트 데이터는 우리 수치화 시켜야지만 우리 알고리즘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은 전처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수치화하기 위한 벡터 공간 모양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 파트가 있어요. 자, 문서 단어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빈도, 영문서 빈도가 있어요. TF-IDF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요즘 계속 출제되고 있고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우리 해당되는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 텍스트 처리와 자연어 처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저 다른 개념이에요.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연어 처리를 하기에 관련된 데이터 전처리 방식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 나, 다라 방법이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 알고 있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해당되는 텍스트 전처리와 우리 자연어 전처리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토크나도 마찬가지고요. 불용어, 어간 추출, 정규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 데이터 전처리와 파트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텍스트 분석의 기능, 텍스트 분류, 군집 요약하게 되고 이와 같은 거 단순하게 객관형으로서 다음 텍스트 처리의 기능이 아닌 것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이 파트가
데이터 분석의 전처리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토크나가 무엇이며 여기 나와 있는 퍼스트 태깅이 무엇이고 해당되는 불용어 제거를 모아하는 거고 어감과 표제어 추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6개의 텍스트 분석의 전처리 단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3과목에 가시면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기법이 있어요. 거기서는 별다른 것이 없거든요. 우리 2과목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파트만, 탐색 과정만 열심히 하시면 3파트 가서는 따로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사회 연결망 분석 파트인데요. 자, 이거 왜 등장하게 되냐 하면 이 시험에서는 ADP 시험에서는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즉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심성을 확정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4가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앞으로 우리 그전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미 ADP 문제에서 기출 문제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따라서 해당되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제가 추가했던 건 뭐냐면 이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여러 가지 관련 척도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응집성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응집성에 관련된 부분 우리 밀도가 있고요. 또는 포괄성, 연결 강도와 연결 지속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고 계산 문제로 딱 내기 좋아요. 밀도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포괄성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가능성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통계기법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파트가 여러분이 확률 분포가 들어가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5분만 더 하고 10분 쉬도록 할게요. 우리 3, 4목 파트에서는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 분포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거 다 맞히면 되잖아요. 실수를 안 해야 할 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확률적 표본 추출 파트 우리 4가지가 있고요. 척도의 종류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모르면 절대 안 되잖아요. 데이터 분석할 때도 꼭 필요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 무작위와 계통, 층화, 군집을 구분하는 문제 절대 틀려서도 안 되고 양보해도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측정 방지에서 척도 4가지 있죠. 이거 모르면 우리 칠기 아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목과 서열, 등강, 비율을 구분하는 것,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 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출제 키워드 보면 우리 조건부 확률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한 베이 정리 그동안 여러 번 출제됐어요. 또한 이와 같은 확률 변수 크게 2, 4년과 연속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 확률 분포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맨 마지막 중요해요. 자,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길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부분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식을 알고 해당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자, 독립법칙 알고 있는 거 중요하죠. 독립법칙이 요 관계가 수식이 성립할 때 우리 독립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배반사상과 독립사상은 서로 달라요. 또 베이 정리와 관련된 부분 우리 유튜브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해당되는 베이 정리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전체적인 내용 이해되고요. 이거 베이 정리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 풀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결국에는 조건방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원인과 결과로 부여되고 반대, 결과에서 원인을 알 수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자, 이와 같은 베이 정리 우리 파트 3에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안 기법이라 할 수 있는 나이브 베이지 분류 모형과 연계되어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우리 해당되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머신러닝에서 이용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 3에 가시면 교재에 보시면 해당되는 기법 어떻게 해서 얘가 분류 모형이 이용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예제 문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파트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출제가 돼요. 물론 ADSP 문제도 출제가 돼요. 이산형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 구분하는 확률 함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바꿔서 표기해서 오답 보기 고르는 문제, 대표적인 정형화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아직까지는 기대값 구하는 문제 등장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문제 또는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문제 각 수식을 물어볼 수가 있고 얘는 적분을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산형 확률 변수는 손으로 계산하기 편해요. 계산 문제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 있어요. 또 이산형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여러 가지가 있죠. 각각 베르니 분포 또는 이양 분포 또는 초기화 분포, 포화성 분포. 우리 시험에서 포화성 분포가 가장 높아요. 각각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형 환제 분포에 정기 분포가 있고요. 표준 정기 분포, 그 다음에 T 분포, F 분포, 카이저그 분포 각각 쓰는 용도가 달라요. 카이저그 분포는 뭐 할 때 써야 될까요? 한 분산에 추정할 때 쓰는 거예요. F 분포는요. 두 개의 분산에 추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를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계산 문제를 하는 거 이와 같은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얘만 알고 있으면 쉽게 다 풀려요. 산수만 할 줄 알면 푸는 문제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본분포와 관련된 것은 중심극한의 정리를 물어보게 돼요. 자, 말 그대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우리 정규분포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 즉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추정의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점추정과 구한추정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가 바로 좋은 추정량의 4가지 조건이에요. 불편성과 효율 추정량, 일시 추정량, 충족 추정량으로 나누게 되고 각각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점추정의 방법, 최대 우도 추정에 있어요. 우리 최대 우도 추정이랑 요약하자면 데이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어느 모수를 갖고 있는지, 이 데이터에 맞는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자, 모수라고 한다면 쉽게 표현하자면 정기분포인 경우에 평균과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최대 우도 추정, 우리 어디에 또 나오나요? 우리 파트 3에 가시면 혼합분포 군집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또 최대 우도 추정이 언급이 돼요. 하나의 점수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구간 추정,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계속 등장하게 돼요. 즉,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해당되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 그 부분에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신뢰 수준 95%에 관련된 부분, 이미 ADS-P 문제 여러 번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 문제 딱 나올 때 됐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95%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푸는 문제, 이 계산식을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자, 물론 이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모평균 관련된 구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땐 G분포를 이용하고 어떨 땐 T분포를 이용해요.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해요. 가설 검정 파트는 오류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귀무가설, 대립가설 설정하는 거 중요하죠. 내용 관련해서. 하지만 우리 표본 가지고 우리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앞에서 가설 검정과 관련해서 어떨 때 단측 검증인지 어떨 때 양측 검증인지 관련돼 물어봤어요. 자, 그 기준은 항상 귀무가설의 기준이에요. 귀무가설이 해당되는 것이 같느냐 아니면 양측 검증이고요. 크거나 작거나 하게 되면 단측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가설 검정의 오류 파트라 할 수가 있고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와 정의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 우리 해당되는 우리 1-베타 해당되는 검정력에 관련된 정의 문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과목 마지막인데요. 우리 모수와 비모수 검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모수적 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정기분포인지를 확인하는 검정을 하게 돼요. 그거 하지 않고 바로 모수적 검정, T-테스트를 한다거나 분산 분석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첫 번째 스텝이 정규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정규성 검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큐큐플라도 있고, 샤피로 위크도 있고, 콜모그래프 스미노프 검정도 있고요. 앤더스 달린 검정도 있어요. 정규성 검정, 회귀 분석 파3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과목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앵커 키를 갖고 있는 거, 이 과목에서는 바로 계산 문제, 확률 분포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물론 수리 통계학적 부분 깊이 공부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거 정리만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 과목 실패하지 않고 저는 이 과목 고득점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원하고 하자는 평균 점수 60점만 맞게 된다면 저는 빅분기 필기는 100% 합격입니다.
2과목을 60점에서 선박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빅분기 필기는 100% 합격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해당되는 첫 시작을 할 때 과목마다 밸런스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4과목이 가장 퍼펙트하게 해야 될 과목, 영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과목, 그 다음에 3과목, 마지막 2과목으로 정리한다는 거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5분만 쉬었다가 바로 3, 4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